한 권의 책, 가장 따뜻한 위로, 감성문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김은주 작가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이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주 작가님은 최근에 유키즈 세바시에도 출연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글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 중이시고요. 과거 CJ, 삼성, 모토로라 등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삼성 재직 당시 세계 최초 삼성 스마트워치 개발을 주도하시면서 해외 언론으로부터 웨어러블 산업을 이끌 글로벌 18인의 여성 리더, 웨어러블 게임 체인저 50선에 선정되었고 아이디어 디자인 브론즈상을 수상하시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제목은 왜 30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선 작가님이 세바시에 직접 출연하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구글에서 근무할 때 강연을 통해 20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휴학,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봤다. 20대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기다려준다. 하지만 30대에서는 더 이상 아니었다. 두려움이 너무 많고 불안한 그들의 멘붕 상태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다. 작가님의 말씀대로 적어도 20대에는 취업은 해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 삶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 중 하나는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강박이 20대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어도 남들이 취업하니까, 남들이 이 정도는 하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다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나이의 앞자리가 바뀐다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을 혹은 앞으로 겪게 될 20대는 정말이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였을 텐데요. 그 소중한 시간을 30대의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은 늘 어렵다.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조직과 사연들을 알아야 하고,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한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6개월 정도면 감을 잡는데 구글은 입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세상 천재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붙었을 뿐 여기에 있을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내 정체가 들통날까봐 무서웠다. 종종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은 꿈파리의 장이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같은 매우 장대하지만 모호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온갖 철학적 해석과 의미가 필요하고, 인간과 기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다양한 해석과 접근으로 서로 다른 제안을 낸다. 다른 사람들의 꿈파리 쇼를 볼 때마다
나는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공포가 밀려왔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두 가지였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런 내가 너무 싫다는 것.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걱정은 하면서 그렇다고 뭔가를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먹는 걸로 풀고 할 일은 미루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더 싫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서 초치기로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더 미치겠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어느 날 친구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1년이면 충분히 헤맸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았다. 상담을 시작하고 한동안 나는 애써 최악은 아닌 듯 가장하며 밑바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기 관리도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 자신이 싫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학대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어떻게 하면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내 이야기를 듣던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 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렇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서 몸이 기능을 유지하려고 당분과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것이다. 살아야 하니까. 당신 마음도 쉴 곳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는 거다. 거길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마음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다.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무력감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할 때 내 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도 어떻게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은 지난 1년 동안 내 몸과 마음은 내가 돌아봐 줄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나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자학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도 학대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가 숙제를 내주었다. 첫째, 그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마다 칭찬하기. 둘째,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적어서 머리에 있는 걸 밖으로 쏟아내기. 그날 이후 아주 작은 일도 빼놓지 않고 투두 리스트에 적었다. 할 일을 외면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반쯤 해결된 듯 느껴졌다. 미팅 잡기나 이메일 보내기, 이와 같은 단순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리스트에 적힌 일을 2개 해내면 새로운 일이 3개쯤 더 생기기 일쑤였다. 그래도 진행 여부가 보이니 막연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 작은 일을 처리하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문화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가 실리콘밸리의 특성 때문인지, 구글이 나와 잘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팀의 문제인지 등등.
그러자 문제가 분명해지면서 팀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바로 팀을 옮길 수 있었다. 구글의 꿈파리 문화에 적응하려면 영어 공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어 원서 낭독을 시작했다. 매일 1시간씩 원서 낭독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자신감이 회복돼 갔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한 구글러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쌓아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와 일하고 싶다는 동료들도 생겼고 진로 상담을 요청하는 후배도 늘고 있다. 2020년 말에는 600명이 넘는 부서 디자인팀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구글에서 경험한 시련기는 어둡고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갑각류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현재의 껍데기를 벗고 맨살인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맨살의 과정과 시간 없이는 더 큰 껍데기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의 시간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는 듯하다. 담을 그릇이 커졌으니 이젠 열심히 채워볼 참이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떠나온 미국 유학길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활 반경은 더 작은 우물 속 같았다. 한국 교회,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친구들. 이러려면 왜 타국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좌절감이 나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안 되는 영어로 유독 버벅거린 날, 멀리 한국에서 엄마 소식이 들려온 날, 그런 날은 어김없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 식물도 화분갈이를 하면 몸살을 앓는데 하물며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터전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 짐 싸자. 그렇게 다독이고 내팽개치고 다시 힘을 내는 세월을 10년쯤 보냈을 때 문득 깨닫게 되었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때서? 살면서 피해야 할 일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다. 우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우물 안에 행복하지 않으면 나와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개구리인 게 싫으면 개구리 안 하면 된다. 근데 사실 태어난 걸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개구리가 어때서?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고 고립된 세상에 살면서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을 뜻하는 한국 속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큰 꿈을 품고 가능한 모든 것에 도전해봐라. 이런 말에 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넓은 바다를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정말 넓고 짜고 파도로 넘실거렸습니다. 바다로 나온 이후 내 삶은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먹이를 찾는 법도 바다 거북과 대화하는 법도 물고기들과 친구가 되는 법도 익혀야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나는 고래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쉴 수 있는 작은 섬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섬에서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맑은 물도 있고 편하게 대화할 개구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지만 그래도 바다를 벗어나 쉴 수 있는 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워졌고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바다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 고향 우물안 친구들은 나를 대단한 개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바다거북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나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사는 섬은 너무 멀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싫어 그곳을 떠났는데 바다로 둘러싸인 더 작은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몇 년 후에야 다른 섬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웃한 섬에 방문해 친구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개구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만, 우물 안인지 바다인지 섬인지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아닌 바다 개구리 같은 새로운 무엇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개구리로 태어났고 그래서 개구리로 산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개구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할 때마다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고 헤엄칠 기분이 아니면 배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바다 친구들에게 말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바다에 산다는 것은 여전히 큰 모험입니다. 바다에는 나 같은 작은 개구리를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우물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섬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행복한 개구리예요. 구글의 업적평가 시스템은 사람 피 말리기로 유명하다. 일단 화려한 글솜씨로 자기 평가서를 써내고 6명에서 7명의 동료 평가자를 지목한다. 승진 대상자라면 승진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공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는 더욱 산 넘어 산이다.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조정이란 걸 하는데 왜 A가 이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왜 B는 안 되는지 치열한 신경전과 공방전이 펼쳐진다. 거의 2달 넘게 이어지는 이 과정은 모두에게 스트레스지만 특히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정말 고역스러운 여정이다. 내성적인 기질이거나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직군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스템이다. 감수성 높은 디자이너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위축되고 주눅들고 자존감에 상처가 난다. 2020년 평가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이메일을 받고 2019년에 처음으로 업적 평가를 겪으면서 멘붕을 겪은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공장의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 평가서에는 다 담기지 못하는 개개인의 가치를 잊지 말자는 점, 평가가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물한 개구리라는 제목의 글을 구글 전체 디자인 그룹에 공유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개구리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졌다. 이메일은 더 많은 그룹에 공유가 되었고 수많은 공감의 이메일이 오갔다. 개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온 사람들도 있었고 1:1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지나온 고군분투를 밝히며 개구리인 걸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개구리 커밍아웃을 보게 될 줄이야. 그렇다. 혼자가 아니다. 나만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된다. 모두 함께 힘내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존감을 갖고 싶다면 커리어 장수의 비결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재미를 느끼려면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하고 커리어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자존감으로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채용 면접이나 회사 프리젠테이션에서 유독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체로 본인 콘텐츠에 애정이 없는 경우다. 본인도 좋아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설득될 리 만무하다. 그런데 마음은 내 상태를 인식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문제인식조차 안 되니 변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 수령에 빠지거나 이유도 모르는 채 방황하게 된다. 모든 정리의 시작은 분류하는 것이다. 집 청소든 서류 정리든 습관이든 남길 것과 버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분류를 한다. 마음 정리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고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 마음의 분리수거, 남길 것, 나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인 생각.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칭찬을 들었는데 인정하지 않고 바로 버려버린다. 샤넬백을 선물 받고는 그게 샤넬백인지 모른다. 나 기분 좋으라고 괜히 한 소리일 거야. 분명 칭찬인데 욕으로 여긴다. 샤넬백을 선물 받고는 짝퉁이라고 생각해 처박아 둔다. 그럼 뭐해? 다른 걸 다 망쳤는데. 칭찬 내용을 새기지 않고 다른 것을 연상한다. 샤넬백을 선물 받았는데 오늘 망친 머리 때문에 우울하다. 좋은 말과 생각은 곱씹어서 소화시키고 마음의 영양분이 되도록 저장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다미님이 나에 대한 좋은 평을 들었다고 말해줬다.
한 귀로 흘러가려는 걸 한번 곱씹고 마음에 담았다. 잘했다. 2019년 11월 20일 일기 중에서. 버릴 것, 마음의 쓰레기. 쓰레기는 얼른 버려야 썩지 않고 날파리도 생기지 않는다. 처음엔 쓰레기로 판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속도도 빨라진다. 마음의 쓰레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밖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얼른 쓰레기통에 버린다. 남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 예를 들어, 너 살쪘다? 너 오늘 옷이 왜 그래? 화장을 안 하니까 이상하다. 이런 불필요한 말은 쓰레기다. 누가 나한테 쓰레기를 주면 어떻게 할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황진영. 유튜브. 무례한 말에도 내공 있게 대처하는 마음챙김 중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난 역시 안 될 거야.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경우, 과거는 과거로 버려야 한다. 지원해봤자 떨어질 거야.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나를 방치하는 경우, 회사가 망해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로 현재의 나를 겁주는 경우, 혹시나 이런 쓰레기를 가득 안고 사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얼른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리 잡은 마음덩이를 도려내는 것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 피할 것.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빈정내는 사람과 콘텐츠. 버리고 남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애당초 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인다. 물건도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듯이 마음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시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한다. 마음 공간에 불필요한 것들을 넣고 분리하고 버리고를 반복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아예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현명하다.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빈정되는 사람과 콘텐츠는 피하고 멀리하는 게 좋다. 나쁜 기운은 고약해서 악취가 오래 남는다. 뉴스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 그래서 광고로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스토리들을 내보낸다. 소셜미디어 콘텐츠들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 가짜를 예쁘게 포장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대부분 겁쟁이라서 자신의 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한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피하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감정을 구체화해서 정신의 실체를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막연히 기분이 언짢은 상태, 우울한 상태, 괴로운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원인을 파악하고 나의 내면과 만나야 한다.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나 자신을 만나야 위로도 하고 치유도 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미지의 생물, 머나먼 우주의 행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중에서. 스트레스 주는 인간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80%는
아마 인간관계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일을 깨다.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자고 마음먹고 몇 번이나 흔들렸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고 나는 그다지 처세술에 능하지도 않고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법에 관해서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직장인 퇴사 이유를 조사해보면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언제나 상위권이다. 나 또한 지난 25년간 이상한 사람을 꽤 많이 만난 듯하다. 많은 직장과 사람을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상한 사람은 어딜 가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나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월급이 기술과 전문성에 기반한 직무 역량의 대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급은 성과에 대한 보수다. 그런데 성과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월급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시간, 감정,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다. 나는 월급 중 감정 노동에 대한 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은 넘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상사나 동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돈을 버는 스트레스다. 원래 돈 버는 건 힘든 일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쓰는 해결책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두 번째는 상황 종료.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랜 화병의 시간을 지나 얻은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화병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다 보니 생긴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다. 마인드 컨트롤. 첫째,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신의 일과 업이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일에서 오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일에서 재미를 못 느낀다면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직장은 나의 직업을 실현하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다. 따라서 직장과 내 인생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난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셋째, 직장은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곳일 뿐 뭔가를 배우는 곳이 아니다.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한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기대가 실망을 낳는다. 애당초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상사가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 알 거라는 기대, 임원 정도면 그럴듯한 비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 개발자라면 개발에 대해 잘 알 거라는 기대.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다섯째, 배울 게 없다는 말은 내 배움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운다는 능동형 동사다. 저절로 배워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같은 곳에서 같은 경험을 해도 누군가는 배워서 성장하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만 한다. 화풀이, 속풀이, 술풀이가 정 필요하면 딱 하루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여섯째, 신박한 마음 정리법으로
그날 감정을 분리수거한다. 그날 회사에서 있던 속상한 일, 기분 나쁜 말, 혹은 좋은 말을 분류해서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남길 것은 곱씹어 자존감을 높인다. 나는 소중하니까. 상황 종료. 마인드 컨트롤을 아무리 잘해도 도인이 아닌 다음에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이 올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참을 수 없는 극혐 포인트가 다르다. 저녁을 먹으면서 중학생 쌍둥이 딸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일 싫으냐고 물으니 해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유나는 돌려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빈정대거나 깐족대는 사람은 잘 넘길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있거나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코미디를 본다는 상상을 하곤 한다. 나의 극혐 포인트는 보이스가 차단당하는 것이다. 궁금한 건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말하면서 또는 글로 쓰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나 같은 사람에게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처럼 참기가 힘들다. 남들은 귀찮거나 두렵거나 피하고 싶어서 꺼내지 않는 것을 나의 오지랖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장점인 동시에 그 속도를 더디게 만든 단점이기도 했다. 지난 25년 동안 상사 때문에 자리를 옮긴 경우가 2번 있는데 한 번은 퇴사하는 것으로 다른 한 번은 팀을 옮기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했다. 인생은 종종 무엇이 더 나은가의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더 참을 수 있느냐의 선택이다. 남아서 또라이 상사를 참을지 떠나서 광야의 고통을 참을지의 선택처럼 더 버티는 게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얼른 손절이 답이다. 버틸 수 있는 끈기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끊어내는 용기와 판단력도 중요하다. 이건 루저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다. 나를 지켜내는 일이다. 가끔 누군가에게 너 변했어 라며 화를 낸다. 실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을 뿐인데 원통은 위에서 보면 원형이고 옆에서 보면 사각형이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찌 남을 다 잘 알겠는가. 그러니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 인간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컨트롤하는 것뿐이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2019년 겨울 2주간 로드트립을 다녀왔다. 라스베이거스의 호화찬란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세계적인 서커스 회사 태양의 서커스의 아름다운 쇼를 구경하고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시온 캐니언 국립공원의 에인절스 랜딩,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의 1만 천봉을 들른 다음 데스밸리 국립공원 안 숙소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코스였다. 그중 내 간담을 서늘하게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시온 캐니언의 에인절스 랜딩 등반 코스였다. 이 등반 코스는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이름처럼 산 정상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있는데 산 정상까지 왕복 1.8km인 이 코스는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한 사람씩 일렬로 가야 할 만큼 협소해서 쇠사슬을 붙잡고 올라가야 하는 난 코스 중 난 코스다. 그러나 아름다운 절경과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짜릿함 때문인지 여름 시즌에는 사람 뒤통수를 보고 걸어야 할 정도로 인기 있다. 등반을 시작하기도 전에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다. 2014년 이후 이 코스 절벽에서
10명이 떨어져 죽었음. 안전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건 뭐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그재그로 난 벼랑길을 한참 오르다 보면 정상 직전의 봉우리인 스카우트 룩아웃에 이른다. 전날 내린 눈으로 등반로에 눈이 쌓여 있었다. 미끄럼 방지 아이젠을 신발에 장착하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왕 스카우트 룩아웃까지 온 김에 정상까지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왕중한 코스다. 쇠사슬을 부여잡고 오르던 중 고원 관리자가 수차례 경고를 했다. 오늘은 아주 위험합니다. 올라가면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다 쇠사슬이 끊긴 구간을 만났다. 맙소사, 정말 그냥 바위 절벽이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쾅 내려앉으며 정말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이미 건너가 아이들을 지키고 있고 나는 절벽 중간에 서버린 것이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뒤에서 오던 전문 산악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내밀며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돌아서 내려가실래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의 도움으로 다시 이어진 쇠사슬을 겨우 잡고 그제서야 안도했다. 얼마쯤이나 더 올라갔을까? 눈앞에 펼쳐진 남은 코스를 보고 나는 가족에게 포기를 선언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은 무리인데다 내려갈 힘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길 한쪽으로 물러서서 기다리기로 하고 가족은 에인저스 랜딩을 보기 위해 정상으로 올랐다. 겨울인데다 바람도 불고 눈까지 온 에인저스 랜딩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렇게 한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정상을 만끽하고 내려오는 등산객이 넌 왜 여기 혼자 있니? 하는 눈빛으로 말을 걸어왔다. 나는 더는 못 갈 것 같아 포기하고 올라간 가족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려고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그러자 그녀가 경쾌하게 응수했다.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거나 심장이 쿵 내려앉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때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 숨막힘이 호흡기관의 일시적 문제인지 숨을 몰아내는 더 깊은 심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심장을 조정하는 내 마음의 고장인지 등등 숨을 고르고 들여다봐야 한다. 구글에 입사하고 한동안 가면 증후군에 시달렸다. 몸이 지속적으로 이상 신호를 보냈고 나는 상담 심리와 카운슬링을 시작했다. 몸과 마음이 신호를 보내면 멈춰서서 돌아보자. 멈추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It's okay not to be okay.